살찐 소떼의 시절에도 사실 피렌체의 내부 경제는 여러 가지 취약점을 안고 있었고, 안으로 이제 골마가는 그 형태였죠. 피렌체의 그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정 위기가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세수는 정체되어 있었지만 도시국가의 지출은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출의 주된 원인은 그 당시에 그 피렌체가 이웃국가들과 벌이고 있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그 밀라노와는 아주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1330년대 밀라노 군주정이죠. 비스콘티 가문이 주도하는 그 군주정과 피렌체 사이에서는 이태리 중부 지역의 패권을 둘러싼 전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또 이웃국가 그 피사와의 전쟁도 있었죠. 피사와의 전쟁은 좀 남는 장사였습니다. 속된 말로. 왜냐하면 피렌체 입장에서 보면 1406년에 이제 피사를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데, 피사를 복속시킴으로 인해서 지중해로 나가는 그 바다 항로를 이제 장악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피렌체가 조금 더 이제 그 지중해의 교역로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렌체가 밀라노와 벌인 전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소모적이었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렇듯이 상당히 비싼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흑사병 이후에 소떼들을 이제 살찐 소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살찐 소떼의 삶을 즐기던 노동자들, 농부들, 이제 전처럼 값싼 그런 보병대에 지원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누가 수행했냐? 외국 용병들을 불러다가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용병들 몸값도 사실은 이제 고공행진을 한 거죠. 비싼 용병들을 통해서 수행하는 전쟁 비용을 피렌체가 끊임없이 조달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 위기는 이제 필수적이었죠. 그래서 이 재정 위기를 타개하고자 피렌체 도시정부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공채를 발행해서 그 재원을 좀 조달하려고 했고,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했냐면 사치규제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 공개적으로 부를 과시하는 사치에 대해서 그것을 규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물리는 그런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떤 그 사회적인 위화감 조성하는 것을 막고 심화되는 불평등에 관한 어떤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을 완화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 내부적인 것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벌금을 물림으로 인해서 도시정부의 재정 수입을 어떻게라도 좀 늘려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세수 확보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당시에 작성된 문건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정부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다음과 같이 법률을 제정한다. 우선 현재 어떠한 형태로건 금이나 은, 실크, 브로케이드를 몸이나 머리에 부착하거나 부착할 모든 여성들은 매년 50플로린을 지급해야 한다. 기혼 여성들에 한하여 손가락에 최대한 2개의 반지를 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치세는 사치하려고 그러면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 50플로린 그 사치규제법에 따라서 이제 50플로린 정도를 지급해야만 뭐 이렇게 좀 규제를 벗어나는 그런 치장을 할 수가 있는데, 50플로린은 지금으로 말하면 순금 175g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지금 한 금시세가 10만 원 정도 치면 한 1,700만 원 이렇게 되는 돈이죠. 적지 않은 돈입니다. 실제로 이런 뭐 사치 규제법이 도시정부의 재정 수입의 증대 효과에 있었느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록에 보면 어쨌든 이 법에 따라서 벌금을 낸, 50플로린의 벌금을 낸 뭐 그런 사례는 엿보인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세금 그 수입을 조세 수입을 늘리는 것이겠죠. 이 당시에도 피렌체의 조세 수입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직접세는 에스티모라고 이제 불리는 것인데 에스티모는 도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을 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신고한 재산에 따라서 이제 그 세금을 내는 것이죠. 사실 이런 직접세에 대해서는 누구나 지금도 그렇지만 그 반감이 심했죠. 그래서 평상시의 도시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간접세였습니다. 가벨레즈라고 하는 이제 간접세였는데 이 간접세는 주로 소금, 와인 이런 이제 생필품에 이제 붙는 것이었고 또 그 성문으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관세를 붙였습니다. 이런 간접세와 관세가 평상시에 피렌체 도시국가의 이제 주된 세입원이었고, 전쟁 같은 위기 발생 시에는 이제 이 직접세를 부과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이 있었어요. 그래 결국 그렇지만 이제 간접세라고 하는 것도 흑사병을 거치면서 점점점 피렌체 경제가 이제 하강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간접세가 거치지 않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전쟁에 소요되는 비용 조달의 필요성은 더 늘어나고 세금은 안 늘어나고 이러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채 발행이죠. 공채 발행입니다. 몬테꼬미네라고 하는 것이죠. 몬테꼬미네. 자, 그런데 사실 이 공채를 발행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채는 물론 자발적으로 이제 사는 건데, 공채 역시도 이제 시민들이 이걸 자발적으로 한 것이 좀 어려질 것 같으니까 강제 공채를 발행합니다. 프레스탄제라고 하는 이제 강제 공채인데요. 결국 강제 공채는 어떻게 하냐? 이것도 역시 세금 부과 기준에 따라서 강제로 할당하는 겁니다. 다만 세금하고 이제 다른 점은 세금은 내면 그만이죠. 내면 그만인데, 여기는 그럼 돈 이제 나중에 그 이자 붙여서 돌려주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 공채 형식을 띠는 이런 국채 발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공채를 이제 매입하게 되면 그 매입하는 채권자죠. 그 채권자는 이제 지분을 몬테꼬미네 이제 지분을 갖게 되고 이 지분은 또 쪼개가지고 지분 자체가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당히 과학적인 거죠. 지금으로 보면 공채 발행, 사채 발행인지 그런 거죠. 근데 공채의 그 이자율은 얼마였는가? 통상 이제 연간 5%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채도 자꾸 이제 발행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공채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데, 자, 그 도시 국가 재정 돌아가는 게 뻔한데 과연 내가 공채를 매입했다가 과연 이게 제대로 될까? 그래서 강제 공채라고 하지만 자발성이 점점 떨어지고 시민들이 기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도시 정부에서 생각한 것은 결국은 이 공채로 재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더 높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처음엔 5%로 시작했던 공채 이율을 연 10%로 이렇게 이제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런 그 채권이라고 하는 것 시장에서 이제 자유롭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지분 양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초에 이 지분을 매입한 공채권자, 국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시장에서 팔 때는 15% 이율까지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5%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10 내지 15%까지 높아진 거죠. 이렇게 이제 강제 공채 이율을 높이는 것은 소비로 지출되는 돈을 공공기금으로 몬테꼬미네로 이제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였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어떤 부작용을 갖고 왔는가? 잠재적으로 투자 재원이 될 돈들까지도 공적 기금으로 빨아들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흑사병 이후에 피렌체의 비즈니스가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수출이 점점 이제 하강 국면에 이제 접어들게 됐고 국제 경쟁력이 떨어졌죠. 내부적으로는 높은 임금 때문에 비즈니스를 해도 그렇게 많이 남는 게 없는데 가만 보니까 공채를 사면 적어도 10 내지 15%의 이윤이
되는 거죠. 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렌체의 기업가들에게 연 10 내지 15% 상당한 이제 괜찮은 수입이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 덕분에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어떤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제 공채 매입에 나서게 됩니다. 그 도시국가의 어떤 그 공채 발행은 좀 이것 때문에 이자를 높여주는 것 때문에 좀 순조로웠지만 생산수단에 대한 투자가 점점 줄어들게 된 거죠. 자원 배분이 이제 왜곡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렌체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엄청난 소비를 하거나, 우리가 사치규제법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사치풍조에 좀 젖어들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흥청망청 써대는 소비, 과소비, 사치, 아니면 생산 투자에 들어갈 돈들이 그냥 돈놀이, 공채를 사는데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늘어난 그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쓰였는가? 결국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한 용병을 고용하는 데 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전혀 생산적인 것이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피렌체 도시국가는 점점점 더 이제 부채 더미에 올라서게 되고, 경제적으로는 이제 불안정하고 재정 위기가 이제 심화되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이런 경제적 불안정, 또 이건 즉 수출 경쟁력도 이제 하락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직격탄을 맞은 게 누구냐? 그 도시국가 내 중산층, 우리가 기능공, 우리가 지금 아르떼라고 하는 말은 예술을 포함한 기능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 아르티잔, 그 장인, 기능공, 이런 사람들이 경제 침체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그 예술가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불안정성이 어디에 가서 정점을 이루냐 하면 1378년에 가면 촌피의 난이라고 하는 그런 하층 노동자들의 난으로까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1374년에 그 전에 1374년에 전염병이 다시 돌고, 또 1375년에는 흉년이 옵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자, 그렇게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다시 전염병이 돌고 흉작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몇 년 후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촌피의 난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촌피의 난까지 이어지는, 흑사병 이후부터 촌피의 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렌체 시민들의 전반적인 사치풍조, 소비풍조의 확산, 여기에 반비례해서 기업가 정신의 그 몰락,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과 흉작,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피렌체의 경제만 제대로 바탕이 되고 그것을 지탱해 줄 수 있었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자연재해, 흉작, 여기에도 지금 사회가 흔들릴 만큼 그 경제적인 안전망, 경제적인 경쟁력, 생산성,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흑사병 이후부터 촌피의 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피렌체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이라든지 또 흉작과 같은 것들은 그 전에도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피렌체 경제가 과거처럼 경쟁력을 갖고 탄탄하게 그것을 지탱해 줄 수 있었다 그러면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번진 사회 전반에 걸친 소비와 낭비, 사치풍조, 여기에 더하여 기업가 정신이 몰락하고 이제 생산적인 활동 대신에 돈놀이에 몰두하는 이러한 사회적
기풍들이 결국은 피렌체 도시국가의 경쟁력 하락을 가져온 것이고, 이런 도시국가의 경쟁력 하락이 작은 자연재해, 전염병 이런 것에도 굉장히 취약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흑사병 이후부터 피렌체가 1378년 총피해 난까지 이르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